안녕하세요. 인생을 30년 정도 살면 그래도 완전히 어린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대까지는 마냥 어리게만 느껴지고 그냥 어느 순간에는 철없는 시기를 보내도 이해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대가 넘어가니 내 인생에 대한 무게감이 느껴지고 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닌 내 주변까지도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때부터 신중하게 인생에 대해 설계를 해나가고 하나하나 저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늘 결혼을 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물론 외동딸인 저를 귀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도 좋았지만 뭔가 북적북적한 집안 분위기를 느끼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레 일찍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20대를 지나 30대에 결혼하는 것도 이른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32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약속하면서 저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득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설렘과 기대들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저의 사연으로 내놓아 보려 합니다.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32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 될 사람은 먼저 결혼한 친구가 소개를 해줘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잘생겼다거나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했고 성실하게 회사 안에서 제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면들이 좋아서 만났습니다. 저도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조용히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여유 보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사람 성향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잘 맞다고 생각해 결혼까지 마음을 먹게 된 거였죠. 연애는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연애하다가 잔잔하게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어요. 너무 크게도 아니고 부모님들 생각해서 적당히 할 예정이었죠. 그렇게 저희 둘이 계획을 어느 정도 마치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에 계신 저희 부모님부터 찾아뵈서 흔쾌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차분하고 듬직한 모습에 배경 조건 아무것도 안 보시고 당신 딸에게 결혼하면 잘해주라는 말만 남기시며 예비 남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과는 달리 대전에 살고 계시는 예비 시댁은 뭔가 다르다는 걸 식사를 하면서 곧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은 연세가 두 분 다 70이 넘으셨는데 그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딱 인상을 봐도 보수적이다, 되게 깐깐하다, 인상이 무섭다라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는 대전에서도 유명한 한식집으로 자리를 마련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두 분이 들어오실 때 저는 벌떡 일어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요. 오래 기다렸죠?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도 조금 전에 왔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생긴 것부터가 온화하게 생기셨던 아버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뭔가 무섭게 생기셔서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처음 보는 저에게 말까지 놓으며 질문을 폭탄으로 내놓기 시작하셨어요. 이름이 뭐라고? 정주연이라고 합니다. 그래, 얼굴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살 좀 빼야겠다. 결혼식 하면은 사방에서 친지 지인들이 다 모이는데 이왕이면 나도 이쁜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싶지 포동포동한 며느리 소개시켜주고 싶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5kg만 빼. 빼서 우리 가족 사진 예쁘게 찍자꾸나. 저는 어머님의 무례한 말씀에 이때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부모님은 뭐 하시나? 서울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네, 서울에서 장사하고 계세요. 그래. 서울에서 무슨 장사 하시나? 그냥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세요. 시장에서?
아유, 그래? 서울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시장 장사를. 요즘 장사도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마지막에 혀를 차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의 직업을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땅치 않다는 듯이 혀를 쳐대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속이 상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텐데 어머니는 더한 폭탄을 던지셨어요. 내가 저번에 사돈 되실 분들 어디 사는지 궁금해서 우리 애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무슨 주소가 어디 주공아파트 주소라고 하던데 맞니? 혹시 정말 너하고 니네 부모님 거기 살고 있는 거 맞아? 네, 아직 살고 있어요. 아유, 니네 부모님은 시장에서 돈 벌어서 집안 사고 뭐 했다니. 아직도 그런 빈민촌에서 살고 계시고. 적어도 그 정도 나이 드셨으면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사셔야지. 아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걸 장가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니네 집안에 문제 생기면 우리 아들한테 다 의지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니? 아유, 답답해. 네? 어머님, 그 주공아파트가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대전에서도 주공아파트는 노인들이나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나 사는 곳이야. 그런 아파트 때문에 동네가 집값 떨어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아이, 이 사람도 그만해. 아까부터 듣자 하니까. 미안해요. 처음으로 인사 온 자리에서. 이 사람 말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밥 들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잘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아버님이 중간에서 말리시지만 않으셨으면 저도 지지 않을세라 크게 한마디 해줄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는 말이 주공아파트지 대전에서 아파트를 몇 채를 사고도 남을 정도의 아파트인데 고지식한 예비 시어머니는 그저 주공아파트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모는 40년 이상을 같이 사셨지만 성향이 극과 극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결혼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저의 미래가 참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아버님이 계셔서 약간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긴장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가진 채로 인사드리는 자리가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의 생일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혼 전 연애 시절 가지는 저의 마지막 생일이라 남자친구가 연애하는 기분 만끽하게 근사하게 보내자고 하기에 저희는 나름 고급 레스토랑도 예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낌새를 보니 그날 저에게 프로포즈까지 할 것 같아 저도 무척이나 기대를 하면서 저의 생일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주연이니? 네? 아, 맞네. 난 이 시엠이 될 사람이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냈다. 너 제정신이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저 번호를 물어보셨는지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셨고 전화를 하자마자 영문도 모르는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이게 모른 척은 너 우리 집 좀 산다고 우리 아들 뜯어먹으려고 작정한 거지? 이 여우 같은 게. 어머니, 갑자기 전화하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대체 제가 왜 뜯어먹어요? 웃기지 마. 처음부터 내 아들 노린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여태까지 사치라고는 부려본 적 없는 애가 갑자기 돈을 막 써대기 시작하잖아. 뭐 때문에 돈을 그렇게 써대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사오라고 시킨 적도 없어요. 이게 뭘 잘했다고 짜졌어?
너 지금 내 아들 카드로 얼마를 긁었는지 알아? 얼마를 긁었는데요? 150. 너한테 프로포즈 한답시고 반지 사야 한다며 내 카드로 이만큼을 긁었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프로포즈를 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준비를 어머니 카드로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아니, 번듯한 직장이 있고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라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그게 무슨 돈 몇백 천만 원이라도 하면 몰라요. 물론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프로포즈 반지를 150만 원에 구매한 걸로 뭐라고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평범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인들은 프로포즈 반지 받을 때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기본 300만 원 이상 되는 반지라든지 명품 가방 같은 걸 받는 것을 많이 받고 저는 그 정도를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여자로서 프로포즈 받을 때 그 정도의 반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상현 씨가 저 모르게 프로포즈 한다고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시킨 적도 없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150만 원짜리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지지 않고 그대로 저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한층 더 흥분을 하시면서 저에게 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우 같은 게 네가 은근슬쩍 흘렸겠지. 안 그럼 그런 거 살 줄 모르는 애가 무턱대고 그 비싼 걸 샀겠냐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될 것이지. 됐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지금 어머니 카드 쓰고 다녀?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내 통장 관리 해준 데서 회사 다닐 때부터 기본 생활비만 빼고 다 어머니 보내드리고 있어. 좀 큰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엄마 카드로 쓰고 있고 엄마가 카드 있으면 돈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며 나보고 카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 카드 주더라고. 뭐야,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마마보이처럼 엄마한테 다 맡기고 있어. 어머님 전화 오셨잖아. 당신 프로포즈 하려고 반지 150만 원짜리 반지 샀다면서. 그거 어머니 카드로 샀다고 나한테 전화해서 내 피 말리고 있다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짜증나. 주연아, 미안해. 아니, 나는 엄마가 그렇게 반응이 나올지 정말 상상도 못했어. 그때부터는 많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까칠고 제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와 나이 36살이나 먹었으면서 모든 걸 본인 어머님한테 의지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이 집안으로 시집을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지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보 같은 전 그날 밤 제 집 앞으로 남자친구가 와서 제 기분을 풀어주는 바람에 그날 일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이제부터라도 시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컸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딱 한 번 감동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에게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가, 나다. 나 상현이 애비예요.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하나? 네, 아버님.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의외의 인물이 전화한 것에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때처럼 열받을 일은 없겠지 싶어 편안하게 받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시간이 괜찮으면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일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 김에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퇴근하고 저녁에 시간 되겠어? 다음 날 퇴근 시간에 맞춰 아버님은 저희 회사 쪽으로 찾아오셨고 저는 회사 근처에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되려 제가 아버님께 대접을 받아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어요.
내가 갑자기 불러내서 불편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근데 궁금하기는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상현 씨도 안 부르시고 저만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뭘지. 다른 게 아니고 이걸 좀 전해주고 싶어서. 아버님은 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다며 말씀 뒤에 곧바로 처음부터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님? 뭐 지금 불러봐도 상관은 없지만 집에 가서 봐도 되고 편한 대로 구경해.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여자들 목에 거는 거랑 귀에 거는 거 좀 사봤어. 요즘은 세트로 판매한다고 하기에 좀 골라봤는데 마음에 들까 모르겠네. 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걸... 아들한테 들어보니 생일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주연이한테 몹쓸 말도 좀 한 것 같고. 아버님, 알고 계셨어요? 그럼 그때 집에 있었는데 그깟 150만 원이 모대수라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날 이후로 프로포즈를 잘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때 맘 상한 것 풀란 의미로 사봤어. 우리 애 엄마는 모르는 일이니까 비밀로 하고. 내가 좀 뒤에다가 숨겨놓은 게 있었거든. 아버님은 어머님 몰래 비상금을 마련해 두셨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시고는 쑥스럽다는 듯이 웃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받은 무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아버님의 말씀 하나로 다 풀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버님이 계시다고 한들 제 인생의 악인과도 같았던 어머니를 더는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가 한 번 크게 나서 왼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그것 때문에 불편한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도 한 번도 제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장에서 열심히 장사하여 아버지와 함께 저를 먹여 키우시고 대학까지 보내셨죠. 근데 그 사실들을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머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미친 남자친구가 그런 세세한 얘기까지 어머님께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한 행동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이러했어요. 저는 주말에 예비 시모에게 주말에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남자친구를 통해 전달받았고 거절할 수 없어 토요일 점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저에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꺼내신 거였어요. 근데 너희 어머니 왼쪽 눈이 안 보인다면서? 네? 그걸 어떻게 상현 씨한테 들으신 거예요, 어머니? 그래, 내 아들한테 들었다. 너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그게 어머니께 첫 만남부터 다짜고짜 말씀드릴 이야기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나 참, 그럼 언제 말하려고 그랬니? 우리 아들이 말 안 했으면 깜빡 속을 뻔했잖아. 네? 속다니요? 제가 어머님을 속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허, 참, 그만해 당신. 저와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옆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 아버님이 어머니를 제지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순순히 조용해질 뿐이 아니셨어요. 아니, 그렇잖아.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밝히는 게 맞는 건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집안도 거지라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주 그냥 대책 없이 장애인까지 있는 집안이라니. 우리 아들이 다 먹여 살리려면 아주 등골이 다 휘겠어.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거침없는 무시 발언에 완전히 화가 나버렸어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우리 엄마한테 장애인이라고 말하며 완전히 밑바닥으로 깔아버린 게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질 수 없어 반격에 나서버렸어요. 저기요, 여기 대전 아파트 얼마예요? 꼴랑 해봐야 6, 7억 돼요? 댁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절반은 대출 끼고 산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고작 이름 있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왜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 저희 친정엄마까지 얘기하시면서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건데요? 왜요? 우리 엄마가 장애인이라서 싫으세요?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 평생 모시고 살 거세요?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우리 어머님 얘기를 꺼내시면서 인격 모독을 하는 건데요? 그래요. 우리 엄마 장애인 맞아요. 하지만 저 그런 어머님 밑에서 불편한 거 없이 귀하게 자랐어요. 그러니 말 함부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봤을 땐 어머님은 외적으로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상태가 인격장애인이네요. 뭐? 인연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미쳤어? 어디서 시애미 앞에서 그런 말버릇이야? 이거 완전 보니 눈 돌아가면 나중에 우리 아들도 죽일 년이네. 뭐요? 누가 당신 시애미예요? 저 이 결혼 안 해요. 못해요. 당신처럼 인격 파탄에 정신이 나간 집안이랑 결혼 안 해요. 그리고 아줌마,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꾸 우리 집 못 산다, 빈민 아파트 산다, 장애인이나 사는 아파트에 산다 그러시는데 저희 집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지금 부모님 사는 집 시세가 10억이 넘어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짓거리시는데요? 그 집에서 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고요.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고작 대출 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서는 어디서 그런 유세를 떠세요? 돈을 떠나 제가 지금껏 말씀 안 드렸던 거는 제 집이 아닌 부모님 집이기도 하고 사람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라 주위 환경부터 보는 어머님하고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완전히 흥분을 한 상태로 저희 엄마를 무시한 그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머니라는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우리 부모님 욕을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파혼을 결심했고 이제는 더 잘 보일 것도 참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제 감정대로 그대로 다 표출했습니다. 뭐야?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다 대고 아줌마래? 너 미쳤어?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냐며 자기네들 부모님이 있는 데서 욕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어디서 어른한테 욕을 하고 대드는 거야?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욕하고 막 나가면 좋겠어? 그렇게 안 봤더니 완전 싸가지 없네. 어서 빨리 사과드려.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니네 엄마 편을 드는 거야? 내가 왜 그랬는지 다 들었으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니네 엄마처럼 그렇게 싼티나게 말 안 하셔. 어디서 비교하고 있어?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마마보이에 나이 36 처먹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 어디서 삿대질이야. 나 너랑 결혼 안 할 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저는 무작정 자기 엄마 편을 드는 남자친구에게도 파혼을 통보하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후련했어요. 이런 집안이랑 결혼한다면 내 미래가 훤히 보였거든요. 저는 다시는 그 남자친구와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저의 생각과는 달리 저의 아픈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버린 마마보이를 더 이상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 핸드폰 번호도 다 지우고 완전히 차단한 뒤에 아예 깔끔하게 헤어져 버렸어요. 저는 저를 무시한 건 참아도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파혼을 선언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바로 저의 시아버지가 되실 뻔했던 분이셨어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만 따로 뵙고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받은 선물을 도로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부끄러운 꼴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현 씨랑도 파혼한 것 이해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이해한다. 이해하고 말고. 나라도 내 딸이어도 그런 집안에 결혼 못 시키지. 우리 아들이지만 참 철없고 내 아내지만 못난 부분이 많아. 내가 미안했네. 아니요, 아버님. 아버님은 오히려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아버님께 선물 받고 너무 좋아서 계속 하고 다니느라 좀 때가 탔어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해. 아무튼 참 미안했어. 다음번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우리 아들은 다 있고 나도 참 자식을 잘못 키웠어. 이번 기회에 철 좀 들어야지. 난 이만 가볼게. 그래도 만나는 동안에는 저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결심했었고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렇게 전 쓸쓸히 돌아서는 한때 아버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인생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아버님 밑에서 가족들이 저 모양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해드렸더니 오히려 저에게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였던 놈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제게 설득을 하며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전 그럴 때마다 쓰레기 보듯 쫓아버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찾아오길래 그 앞에서 112에 신고해서 스토커 신고를 하니 그 이후부터는 무서운지 오지 않더라고요. 경찰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네요. 나이 36 먹고 그렇게 간절히 재결합을 원한다면서 경찰차가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쥐새끼처럼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남자를 믿고 평생 살려고 했으니 제 눈이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네요. 전 지금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가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저희가 살았던 주공아파트가 철거가 들어갈 예정이었거든요. 20년 넘게 살았던 집이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하니 안타깝기는 하지만 추억 속으로 남기고 전 다시 우리 부모님과 새 인생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을 좀 높여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가할 거고요. 당분간은 남자들 돌처럼 볼 것 같네요. 연애하는 대신 취미생활도 즐기며 저를 위해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을 행복이라고 지어줬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는 제게도 행복한 일만 생기기 바랬고 우리 행복이하고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모님도 우리 행복이를 보고 평소 잘 웃지 않았던 분들이 웃음꽃을 활짝 피며 이뻐해주고 있고요. 행복이는 제가 퇴근할 때도 가장 먼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가족이랍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네요. 가정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지만 몇 년 후 다시 한번 좋은 인연을 맺고 결혼할 남자가 나타난다면 잘 판단해서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의 큰 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지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볼게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